안녕하십니까. 장영철의 직은 시간입니다. 오늘 또 장영철 교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화두로서는 이 정권이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퍼붓기 위한 추경 예산안, 또 내년에 2022년 대통령 선거 있는 해에 그 예산도 엄청나게 팽창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가 부채 966조입니다. 이 966조는 GDP 대비 48%가 넘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정권 말기에 그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6%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난 4년여 사이에 12%나 이렇게 폭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과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국가 부채 증가 상황, 정부 예산 편성 태도,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2017년 국가 부채가 660조였는데 지금 그 966조로 건 300조 이상을 늘렸고, 국가 채무 비율도 12%나 늘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태도를 바꿔서 그 전혀 낭비성 지출, 일자리 예산에 근 100조 원이나 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올해 1차 추경에서 20조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했는데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합치면 이미 52조 원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쓰게 됐고, 최근에 논의를 보니까 30조 원을 추가로 또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올해 5월 달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는데, 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든든한 재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든든한 재정이 뭐겠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는 든든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든든한 재정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워 놓고는 내년에도 재정을 더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곧 1,000조 원을 넘어가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국가 채무 비율이 달성이 될 것 같고, 현재 그 계획상으로 보면 2024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지출을 결국 국가 부채로 증가하게 됐는데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미래 세대에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맞지 빚을 늘려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잔뜩 쓰고 자식한테 빚을 넘겨주는 일은 온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재정 지출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재정 지출은 늘려도 그다지 효과가 많지가 않더라.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재정 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정 지출에서 일을 썼을 때 그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썼을 때 0.3에서 0.4 정도 그 확대 효과가 있다. 경제학회에서는 0.7 정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일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지출보다는 민간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보다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재정 지출에서도 계속적으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가 앞으로 빚에 엄청나게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수입이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세금을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세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 거의
30% 이상 올랐고 양도소득세도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40% 이상 올랐거든요. 이러한 세금 부담이 다 국민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고 또 기업 경영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법인세가 엄청 줄었습니다. 작년에 법인세 줄은 게 23%가 줄었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현 정권은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썼지만은 경제도 활성화 못 시키고 또 실업률도 계속 4% 이상 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참 그 우리나라 앞날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도 출구 전략을 써야 되겠다. 출구 전략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재정 지출을 좀 줄여서 빚도 좀 갚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정권 동안에는 돈을 마구 쓰고 크게 발생된 빚은 다음 정권이 갚아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시 현 정권의 특기인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팽창예산, 재난지원금 퍼붓기 위한 추경예산 추석 전에 또 전 국민에게 이렇게 살포한다고 그러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도 적어도 추석 직전에 만일 살포한다면 그때부터 연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도 한 번 이상 더 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권 유지 연장을 위해서는 아주 뭐 국가 부채가 늘어나든지 미래 세대가 되든지 이건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정권 담당 세력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거 아주 사악한 이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걸 손에 쥐어주면 지는 것만큼 기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 작년 4.15 선거가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씩 뿌려가 재미를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급해 맞아가 50만 원씩 주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점점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재난지원금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을 그 전 국민에 다 줄 때는 아 이게 국가가 또 이렇게 주는구나 처음에는 고마워했는데 점점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은 결국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지출을 절약을 하고 또 효과 있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전히 선거용으로 돈 뿌리면은 표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앞으로 돈 뿌려도 표가 안 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교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유세, 종부세 등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 이제 그 정권 실세의 논리는 집값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 부분이 불로소득이니까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려 매겨야 된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자산이 증가하는 것하고 내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징벌적 불로소득을 때려버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아 세금 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물고 그러면 쪼그라든 걸로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못한 대로 그러니까 주택 거지 정책을 만드는 꼴이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산 증가분하고 소득 증가분의 차이 그 장 교수가 분명히 좀 계몽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 아주 옛날에 정해놓은 기준인데 옛날에
9억 원 정도 주택이면은 엄청나게 좋은 집들이거든요.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고급 저택들이 아마 9억 원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동안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9억 원이 일반 아파트 평균도 안 되는 그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평균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가격만 올랐다고 해서 그만큼 소득이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집을 팔았을 때는 분명히 소득이 생겨서 일부 그 파는 돈에서 세금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의 경우는 그 집을 판 이후에 다른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9억이 넘었다고 해서 너무 또 세금을 많이 물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말씀드리겠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처럼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집의 가격만 올랐기 때문에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미실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국민들이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위헌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권은 계속 그 집값 올랐으니까 그만큼 세금 더 내야 돼. 그렇지만 세금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집을 팔아서 돈이 들어왔으면 물론인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될 세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17년 대비해서 볼 때 2.2배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것을 가렴주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왕조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현 정권에서 이런 요인들을 잘 검토하시고 국민에게 세금은 좀 가볍게 그리고 민간의 시장은 보다 활성화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두는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서 국민을 무슨 수치로 현혹시키는 것 같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미 성과라고 자랑을 하면서 그 백신 55만 명분을 확보했다. 근데 55만 명분도 우리 한국군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미군하고 같이 훈련을 할 때 옮을 수도 있으니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죠. 우리가 44조 원의 기업 투자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얻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그 55만 명의 2배를 줬다. 근데 준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 잘 쓰지 않고 재고품으로 남은 얀센 백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그 재고품으로 쓰던 것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준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금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반미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판정이 된 파이자 백신을 1억 분을 줬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비교해 볼 때 그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피해는 참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백신 외교 참사다. 대국민 사기극이고
문 대통령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이렇게 되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폐기 처분된 재고품을 선심 쓰듯이 2배나 줬다. 그리고 미국 국민 97%가 맞은 파이자 모더나 대신에 얀센을 왜 제공을 받았는지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의 경우는 위험성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 접종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확보의 선진국인 이스라엘도 그 파이자 모더나를 주로 국민들한테 접종을 했고 2회까지 접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심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천만 개가 남아서 이거를 폐기 처분할까 아니면 다른 나라 줄까 이러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5월 초부터 백신 기근 현상이 벌어지면서 백신 기근이 있다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예약을 받는다 뭐 이렇게 그 뭔가 하는 것처럼 하나의 쇼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나마 그 이제 접종일이 다가오는데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작용이 심한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부작용이 또 심한 얀센 백신을 가져다가 국민한테 맞춘다는 것은 지금 정부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인지 그 차이를 정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여러 합의 성명 중에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하게 한미 양국은 원자력 발전의 개발, 수출에 공동 협력한다. 네. 그러면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원자력 발전 면에서 아주 앞서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이거에 대한 견제도 되고 또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해갖고 뭐 정당 대표자 오찬 회담에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검토 중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검토하다가 이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질러 놓기로는 잔뜩 저질러 놨잖아요. 네. 풍력,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발전한다 그래 산림 전부 훼손하고 그 한전을 적자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한전의 예산으로 나주에다가 한전 공대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지방 대학은 전부 인원이 줄어가 폐교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할 처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원전 정책을. 지금 그 전기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 충전 요금을 그동안 할인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할인 폭을 되게 많이 축소하겠다 이렇게 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전기차 사는 것은 곤란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AI라든지 이런 IT 관련 산업들이 전기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은 폐기하고 뭐 발전 효율이 거의 없는 태양광하고 풍력에 주력을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떤 전문가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이번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려주려고 소형 원자로라도 같이 합작해서 수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은 차제 우리가 경쟁력 있던 원전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이참에 복원을 좀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역시 마이동풍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원전 산업이 망가지면은 거기에 관련된 식구들 엄청난 피해를 받고 관련 그 업체들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그 엄청난 피해를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더구나 중국이 우리 원자력 기술자들을 상당히 많은 수로 스카우트해갖고 원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그 배치를 중국에 동의한 우리 측에서 서측에 대거 배치를 하고 있는데 원전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 중국 동해안에 배치된 원전은 위험하지가 않나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정책에 국민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권이 이제 이런 일들은 그만두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